자, 교재 그러면 221쪽이에요.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치게 하는데 조문이 그 제목입니다. 해당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의 밑줄이에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느니. 자, 그래서 거짓된 언행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면 중개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을 판단을 그르치게 하느니. 이건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중개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럼 거래상 중요 사항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잠시 후에 하게 될 확인 설명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거짓말하게 되면 이제 금지행위로 처벌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물건에 대하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숨겼어요. 그럼 이거 거짓말 맞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단순한 침묵도 거짓된 언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거짓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형적인 유형인데 개발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고지하여 거래시키는 행위. 거짓된 언행 맞죠? 그래서 전형적인 유형이고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살려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 토지 사면 내가 1년 내 2배로 팔아줄게. 거짓말이죠, 이거. 실질적으로 팔아주면 어떻게 되게요? 금지행위 피해 갈까요? 팔아주면? 그래도 금지행위예요. 의뢰인의 판단을 그치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진짜로 2배로 팔아주면요. 이거는 그 점은 판사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감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뢰인의 판단을 이미 그르치게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이해해 두시고, 다음에 매도인과 우리 개업공사가 짰어요. 매도인과 짜고 매수 의뢰인에게 아주 고가로 팔았습니다. 고가로 매도하고 그 차액을 매도인과 나눠서 가졌어요. 이것을 거짓된 언행으로 처벌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소 비싼 값에 의뢰인에게 팔았다 하여 금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불법성은 어디 있냐면 매도인과 지금 짜고 쳤다는데 불법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매도 의뢰를 숨긴 채 아주 고가로 팔아주었다. 이거는 금지행위로 처벌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요, 이 거래상 중요 사항에는 가격에 대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 가격을 그르치겠다. 그럼 대표적으로 가격이라는 게 뭐냐면 시세를 그르치게 했잖아요. 그럼 이건 전부 다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시세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이 간다. 그럼 시세를 만약에 10억인데 이게 9억이다 시세가. 이런 식으로 속이게 되면 이건 전부 다 거짓된 언행, 사기로 처벌했습니다. 이거. 그래서 시세에 대한 정보도 그르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시세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보로 이제 일반적으로 가야 되는데 시세를 저렇게 일부러 속이게 되면 거짓된 언행이라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가 원활한 중개 활동을 위해서 시세가 만약에 10억이었어요. 그럼 매도인한테는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원활한 중개를 위해서. 예? 9억 5천. 그럼 매수인한테는 조금 더 높게 얘기하죠. 그죠? 그럼 시세가 10억인데 10억이라 해야지. 왜 9억 5천이 나와요? 왜? 10억이라 해야지. 근데 우리가 원활한 중개를 위해서는 약간씩 낮추죠? 시세가 이 정도 된다. 그렇게 해놓고 이제 10억에 거래시켜주고 아주 비싼 값에 팔아준 것처럼 해가지고 돈을 무지하게 뜯어내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개공이지.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거짓된 언행인데 여기서 이제 사기죄가 문제가 되거든요. 사기죄. 그러면 타인에게 거짓말했어요. 거짓말을 하여 손해까지 입혔다. 그럼 이때는 거짓된 언행으로 손해까지 입히면 이거는 결국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행위예요. 그럼 이때는 뭐로 가요? 사기로 갑니다. 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상 여기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거 다 사기로 가요. 의뢰인이 손해입을 것이 거의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요 4가지만 딱 1-1이에요. 그래서 매매업, 무등록업자와의 거래, 보수초가 거짓된 언행. 이 4가지만 1년 이하의 적금 1,000만 원 벌금이고 지금서부터는 모두 3년짜리 징역사예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3조 5번째 금지행위.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과 관련은 증서 등의 밑줄이에요.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중개에 밑줄을 긋고요.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자, 매매를 업, 여기도 밑줄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증서 등의 중개 매매업으로 제목을 붙이는데 증서 등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금지예요. 그럼 이게 증서가 뭐냐가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이 증서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주택법을 공부하거든요. 거기서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공부해요.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증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입주자 저축증서가 나옵니다.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청약 통장이에요. 대표적인 증서고 요즘 이거 보기 힘든데 회사채인데요. 주택으로 나중에 상환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상환자체 대표적인 증서입니다. 또 철거 예정자 확인서, 이주대책 대상자 지위 확인서, 그다음에 뭐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딱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섯 번째 금쟁이는 딱지치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러한 딱지에 대하여 중개를 해서도 안 되고 사고 팔고 매매업을 해서도 안 된다. 둘 다 금지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순위 통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을한테 파신대요. 이 거래를 소개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나아가 이러한 딱지를 사서 팔고 사고 팔고 매매업에서도 안 됩니다. 증서 중개 매매업이요. 여기에 걸리면 3년 이하의 적도는 3천만에 벌금에 처하게 되고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한 가지는 알고 하자고요. 분양권 공부한 적 있죠. 분양권은 여기서 말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중개대상 물이었어요. 장래에 건축될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여기서 말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증서, 중개, 매매업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증서가 대표적으로 청약통장이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딱지의 종류는 이제 물딱지라고 있거든요. 물딱지라고 들어봤어요? 이 물딱지가 뭐냐면 개발 사업을 할 때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예요. 상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게 물딱지예요. 이게. 그 송도에는 조개딱지라고 있죠, 또. 조개딱지. 들어봤습니까? 조개딱지는 뭐냐면 어민보상용지예요. 어민들 보상한 용지, 이게 바로 조개딱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실무상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섯 번째 금지행위로 넘어가죠. 직접거래 쌍방대리로 갑니다. 225쪽이에요.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 또는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게, 그러니까 직접거래 밑줄이고 쌍방을 대리의 밑줄이에요. 자, 그럼 여섯 번째 금지행위로서는 직접거래 쌍방대리를 금지를 해놨어요. 그러면 중개의뢰인인 자와 직접 거래하는 게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중개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게도 모두 금지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거래는 중개를 의뢰한 자란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이 의뢰인인 자와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우리 개공등께서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직접 거래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라는 점이 전제가 돼야 되고 중개대상은 무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내놓은 중고 자동차를 중개보조원이 매수했다. 이건 직접 거래 아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해야 됩니다. 그럼 이 거래의 범주에는 매매뿐만 아니고 교환, 임대차, 지상권 설정 계약 어떤 식으로든 의뢰인과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횟수를 불문해요. 한 번 해도 직접 거래, 수십 번 해도 직접 거래입니다. 나아가서 보수를 받고 하든 안 받고 하든 유무상 따지지 않습니다. 또 실수요 목적에도 소용없어요. 목적을 불문하죠. 예를 들어 우리 소공사가 말이에요. 직접 거주할 목적으로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를 전세로 얻은 거예요. 그래도 이건 직접 거래하는 얘기죠. 들어가 살 집으로. 그러니까 의뢰인과 어떤 식으로든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의뢰인과 거래한 건 아니지만 이제 민법 기간을 공부했을 걸 보이는데 중개 의뢰인의 대리인과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거래했어요. 그럼 대리인의 법률행위 효과는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이건 직접 거래겠어요, 아니겠어요?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뢰인에는 이 의뢰인의 대리인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직접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상가 건물 한 채를 갖고 있어요. 1층에 중개사무소 열었죠. 2, 3, 4층은 사무실 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후 대비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건물 한 채 사가지고 1층에 중개사무소를 놓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을 해야지.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어느 날 갑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사무실 세를 얻고자 합니다. 그래갖고 마침 4층이 돼 있어가지고 4층을 보여줘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A와 갑 사이에 합니다. 직접거래당이다. 직접거래 맞죠 이거?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의뢰인자에게 세를 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직접거래 맞습니다. 이거 피해 가야 되겠죠? 어떻게 피해 가느냐? 옆집 비개공 있죠? 얻는 거 갖고 네 의뢰인이라, 네 의뢰인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A는 B의 의뢰인이죠? 갑도 B의 의뢰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개공이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직접거래에 해당 안 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피해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손님한테 세를 놓는다. 그럼 다른 개공이 개입되면 된다는 얘기죠. 요즘 이거 알고 오는 손님들이 있어요. 알고 오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걸리면 3-3이에요. 1년도 아니고 3년짜리 지역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브리핑 해야지. 자, 이 물건은 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손님과 직접 저는 계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은 B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계약서를 쓰고 보수도 여기에 주시면 됩니다라고 해야 돼. 보수 줘야 된다는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B와 합의해놔야 되죠? 반띵. 맞죠? 그래갖고 손님 모시고 일로 가서 계약서 써야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안전빵이에요. 실무적으로 이런 경우에 그냥 계약서, 임대차 계약 쓰면서요. 임대인 A, 그다음에 임차인 갑 이렇게 해갖고 직거래한 것처럼 이렇게 계약서를 쓰는데 이거 손님이 나중에 계약 문제 생겼고 틀어대잖아요. 찔리겠다고 그러면 개공만 다쳐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B도장 찍어 놓으세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손님만 단골이 있는 게 아니고 개공들끼리도 단골이 있죠. 개공들끼리도. 그러니까 여기 개공하고 이제 점심 사면서 그 얘기를 해놔야지. 야, 4층 폈거든? 내가 손님 모시고 갈 테니까 네가 계약서 좀 써라. 대신 보수는 나중에 내가 밥 한 끼 살게. 그죠? 그렇게 합의를 봐둬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계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도하고 또 다른 계공의 소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해해 두시고. 자, 다음 이제 쌍방대리도 금지가 돼 있어요. 양쪽을 대리하는 게 쌍방대리죠. 그러면 거래당사 쌍방을 대리하는 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갑을 간의 거래를 계공 A가 소개했는데 계약서를 쓰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날 갑자기 A 갑이 격리당했대요. 못 나온대. 그래서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리고 을 역시 갑자기 지방 출장 가서 못 나오게 됐단다. 그러면 대리권 수여했어요. 그러면 양 당사자부터 전권을 위임받았죠. 그리고 혼자서 북지구 과장을 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럼 계약서가 이렇게 써질 거 아닙니까? 양쪽을 다 대리하면 자, 계약서 매도인 갑, 대리인 A, 꽝이죠. 그 다음에 매수인 을, 대리인 A, 꽝, 알선 개공 A, 꽝. 이게 쌍방대리예요. 이걸 트리플 A라고 그러죠.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법상으로 쌍방대리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거든요. 원칙 금하는데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민법은 허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동의 불문 금지행위예요. 어느 한쪽 의뢰인에게 피해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쌍방대리는 동의를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쌍방대리를 금지했으니까 일방만 대리하는 거예요. 일방대리는 금지행위가 아니겠죠. 그럼 실무적으로 일방대리 많이 하죠. 그러니까 갑으로부터만 대리권 수여받고 을과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일방대리 아니에요. 그럼 실무적으로요. 오피스텔이라든가 원룸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일방대리를 많이 합니다. 손님이 오피스텔 세를 놓으면서 이 중개업소에 맡겨놓는 거죠. 맡겨놓고 위임장 넘겨놓는 거예요. 그러면 손님이 이거 계약하자고 멀리서 안 오시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방대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위임을 받을 때 원래 이제 그 주인분으로부터 위임장 받아야 되죠. 위임장 받고 인감증명서 있어야 되죠. 근데 요즘 인감증명서를 잘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인감증명서 안 쓰는데 위임을 받을 때 그래갖고 그렇게 받으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손님께 이제 위임장
해가지고 받아야 돼요. 받고 이제 신분증을 이제 받는데 그렇게 하면 돼요. 실무적으로 이제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임장을 이제 여기다가 스님한테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진 여기 넣는 거 있죠. 주민증 사진 이거 넣는 거를 여백을 남겨놓고 무슨 물건에 대하여 어디 중개업소에 위임을 합니다. 대표 누구 해갖고 위임합니다. 그래서 뭐 임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그리고 연, 월, 일 기재하고 여기다 자필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인분이 여기다 자필했죠. 그리고 저기 주민증을 사진을 찍어갖고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해요. 그래갖고 다시 이 위임장을 사진 찍어갖고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완벽한 위임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장하고 신분증이 사본이 첨부되면 이제 이렇게 위임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위임을 받아갖고 이제 이분하고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의심스러워 하잖아요. 의심스러워 하면 3자 통화해버리면 되지. 한 뼘 통화 있죠? 우리 휴대폰에. 그러니까 휴대폰 딱 놓고 3자 통화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3자 통화 하면서 우리가 전화 오면은 저쪽에서 보험사라든가 은행에서 전화 오면 우리한테 신분 확인하는 방법 있잖아요. 어디 사십니까? 인천광역시 어디? 끝번호가 어떻게 되죠?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확인하고 손님한테 확인시켜드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니면 영상통화 하든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손님한테 이제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일방 대리는 금지가 아니에요. 쌍방을 대리하니까 모두 금지예요. 이게. 자, 근데 이거 혹시 공부했나요? 대리 공부했죠? 민법 시간에.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거 하면 하죠, 그러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두시고 이제 7번째 금지구역입니다. 투기 조작.